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유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 흔드는 부정선거란 것은 그걸 밝히는 것은,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소추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군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유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3명이 탄핵 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4가지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3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다음 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령을 인해서 헌정 질서가 통제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12월 7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195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본회의가 적법하게 개의되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되었고 찬반 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결 종족수에 미달된다고 해서 표결 절차가 없었다거나 표결이 불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부결 선포를 하지 않고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했다고 해서 이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표결한 사실, 그리고 가결 종족수에 미달된 사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22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 탄핵 소추 사유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이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1차 탄핵 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국회는 그 탄핵 소추안을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04인이 찬성했다고 해서 가결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65조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면서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그 공무원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대상자 중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 달리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라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65조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거나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시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결정에서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유도 엄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되면 그 탄핵소추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5분만 찬성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더 설득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평의해서 6인이 찬성으로 탄핵심판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정기국회에서 했고 2차 표결은 임시국회에서 해서 회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금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결된 탄핵소추를 다시 재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고 그 위헌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 해서 국회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에서 탄핵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에 그 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평균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다시 대통령 내란죄 숙이라는 혐의를 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만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해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미 부적법화된 이 사건 탄핵소추가 적법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 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비상 대권을 수여하고 재직 중 면책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 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이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수행할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치게 한다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대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 통제 수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제적 과반수 의결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선동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대통령 산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7일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2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시키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출동했던 병력 철수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다음 날 그날 새벽 5시 40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것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회 제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200여 차례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선동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의혹으로 부결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발의하고 의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재의 가결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해서 엄중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 확정되게 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임명권 행사를 방해했고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남발하여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야당의 인사의 비리나 불법을 조사하는 각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와 감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해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했었고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대통령의 직무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사유의 전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것이고 내란죄 수괴 혐의를 선동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재판 소위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혐의를 지금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해서 국방 기능과 치안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또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총리,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탄핵소추하고 자기들이 비리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감사원장, 검사들까지도 탄핵소추해서 직무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 3인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서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탄핵 소추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한없이 연장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수칙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수칙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최우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들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피청구인이 스스로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의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국회 과반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수행, 국방 기능의 정비, 국가 경제의 발전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종합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소추권을 남용해서 헌법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수명 재판관이셨던 정형식 네, 하시죠. 존경하는 재판관님들, 제가 변론에 앞서가지고 좀 외람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탄핵 소추 사건과 오늘 영장 실질심사 적부심사
사건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고서 저는 5시까지 또 서초동으로 뛰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지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 소추인의 방어권을 갖다가 충분히 좀 보장을 해달라고 저희가 연기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배척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전철 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소송을 지연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고 저희의 방어권을 갖다가 확실히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모든 신청들을 다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소송 지연한다는 그런 선입견으로 저희의 그 신청들을 다 판단하지 않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워낙 급해가지고 오늘 체포영장 이제 실시인사를 또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람된 말씀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소추인단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딱 2가지가 귀에 들어오던데요. 자유민주적 기본 원칙의 핵심은 정치적 반대파의 보호에 있다. 도대체 이 국회가 정치적 반대파인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보호 조치를 취하셨는지 제가 반문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래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 다 그 내용들인데 끝없는 공격과 도대체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그 많은 공격을 하시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핵심이 반대파의 보호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제가 참 깊이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위헌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국민들의 언론이나 그다음에 사법부의 직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계엄이 위헌이 아니고 합헌이라면은 그건 당연한 계엄 절차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탄핵 사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짚고 일단 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기자들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도 가졌지만 이 비상계엄은 정말 특수한 계엄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비상계엄은 정말 없었다. 뭐 영화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비상계엄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체포된 적 없고 유혈 사태 한 건 나지 않았고 국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로 인해서 국론 분열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적이 있었지만 그 분론을 일으킨 것이 누군가? 꼭 그게 우리의 책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엄은 아시겠지만 평화적 계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 군인을 이용해서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막았으면 아마 그거는 논리와 상식일 겁니다. 어떻게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못 막았을지. 그게 국회를 갖다 저희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가 그 헌법 위반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하게 한 죄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상식과 논리에 맞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셨는데, 그리고 계엄 시작한다고 전 세계에다 다 공포하고서 대통령이 직접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2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선포를 했다고 계엄은 끝났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러한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도 거의 수백 번을 얘기한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에 2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이 있느냐. 만약에 비상계엄을 갖다가 진짜 실시해가지고 군부 쿠데타처럼 그랬으면은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국회 단전단수를 하고 어두워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하여튼 모르게 하고, 그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모든 계엄 사건에서 공통되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국민들 다 저녁 드라마 보는 시간에 갑자기 전 방송국이 다 대통령 얼굴이 나오면서 계엄 선포한다. 자, 계엄 선포하니까 국회의원들 빨리 들어가서 계엄 해제 결의하라. 그건 국회의원들한테 통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1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이 정조수까지 몰려가지고 뛰어와서 이 계엄을 해제한 것입니다. 그 해제 과정에서 단 한 명도 드러낸 적도 없고, 그 사령관들이 무슨 뜻에서, 뭐 저희는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 그분들의 그저 진술이 일치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런 진술에 대해서 어떠한 뭐 반대급부라든지 뭐 연금, 군인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연금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어떤, 이건 뭐 제 추측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저 팩트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근데 그 진술 부분들이 다 하나씩 쪼개져 가지고 그 군인이 들어가서 실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갖다가 마비시키는 내용을 갖다가 실제 정말 있었을 수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무라도 맡은 듯이 한 토막씩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들은 헌법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탄핵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그거는 분명히 밝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키지 않은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오랜 동안 법조 생활을 했지만 진실은 밝혀진다는 원칙이 깨지는 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당한 것은 저희 말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탄핵은 국가를 갖다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에 피해를 입히려는 그런 탄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 영화에 몸이 되지 않았으면 여기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대신 말을 하는 부분이니까 좀 외람되지만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건 저 대통령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예. 지금 그저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님들도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계엄이 있었는가? 왜 대통령이 혼자 얼마나 속을 썩이다가 국민들이 이렇게 깜짝 놀랄 옛날 군부시대 계엄을 떠올릴 이런 계엄을 갖다가 선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른 말씀을 빠르게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은 빨라도 누구 말이 딕션은 정확해서 알아듣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 사태는 비상계엄의 이유로서 대통령은 지금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비상대권이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비상 권한임을 갖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량 판단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재량에 의한 판단이고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결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검토 하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법인지 부적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뭐 국회 측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지 이건 본인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시고서 이게 부적법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저 대통령을 갖다가 체포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빠른 속도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최대 국정문란 사태 상황인 부정선거. 그 대통령은 대통령 기간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갖다 흔드는 부정선거라는 것은 대통령의 그걸 밝히는 것은 의혹을 밝히는 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은 그건 당연한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명백해가 알아야지만 그 계엄을 선포하고 증거 확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의혹을 갖고 있고 충분한 의혹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확보일 겁니다. 왜 이런 비상계엄을 통한 그냥 평화시의 그 부정선거 증거 확보에 나서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타까운 상황을 갖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그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국회 측 소수단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해가지고 국가기관들 정보에 대해서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응하는데 대통령이 작년 12월 12일 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만 헌법기관이라고 이거 거절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 그 대규모 채용 불법 사건이 터졌습니다. 선관위가 아마 입장이 많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어느 국가기관에서 아버지가 있다고 애들이 그냥 다 합격하는 그런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국가기관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대규모 그 불법 채용 사태 이후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국정원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점검한 상황에서는 이게 좀 상상 초월의 너무나도 부실하고 도대체 의혹투성이의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서버 제출이나 기타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그 국정원에 의심사항이 있다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응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지금 한두 해 벌어진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는 당연히 국민의혹 해소에 앞장서서 나섰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것들이 결국 이런 불행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 시스템 관리 부실과요. 국정원에서 확인한 기본적인 시스템 확인에 의해서도 첫째, 해킹 및 투개표의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 시스템이 외부망 침투 등의 공격에 취약하고 국내는 물론 중국, 북한의 해킹이 용이하고 투개표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조작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전선거가 도입된 이후로는 법원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후에 그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나왔는지, 예전에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는 몇 명이 투표를 했고 그 장부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고 본인들한테 확인하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투표했는지, 몇 명이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여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투표했다고 허위 적어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거함에 뭐 많이 나옵니다. 영상 보면 많이 나오지만 이 자물쇠를 갖다가 꽂은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검은 종이를 갖다 하나 씌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양쪽으로 다 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가지고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엉성한 저걸 했을까요? 어느 철학자가 좀 목적 없는 사람의 행동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 부실 및 그 부정선거 의심 정황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투표 수 부풀리기에 의한 선거 결과 조작 의혹.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풀리기를 갖다 확인할 길도 없고 재판할 길도 없습니다.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관리 부실.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표시할 수도 있고, 했다고도 안 한 사람이 했다고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령 유권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국민이 한 표 한 표 얼마나 소중한 표인데 이게 가능하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거를 해명을 안 하고 우린 정당하다고만 얘기하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였습니다. 대통령이 분노 안 한다면은 오히려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같은 투표용지의 무단 인쇄 가능성, 사전투표용지에 찍은 도장 파일과 테스트용 출력 프로그램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무단 인쇄가 가능합니다. 뭐 이제 말도 안 된다는 표현은 제가 다 빼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치 장비에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 연결이 가능. 뭐 이거는 뭐 기계 좀 아는 사람들 다 아시겠죠. 무단 침입,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무단 침입해서 그 투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합니다. 뭐 그 많은 중국 해커들이 놀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나라가 어느 편이 되면 좋은지 다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 북한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필요한 표를 만들어내겠죠.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시스템의 허점, 투표지 분리기와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의 보안관리 체계가 부실해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부실 관리, USB 등 외부 장비를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심지어 무선 통신 장비 연결도 가능해서 이를 통해 투표지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5, 이거 부정선거 부정하는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연도 여러 번 겹치면은 이게 필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234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보안관리회사 장비 제조사,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저희 예산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분을 갖다가 투입해서라도 국민의 그 귀중한 한 표를 갖다가 지켜내야 됩니다. 근데 국가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에 대한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가 아주 극소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고, 장비 제조사는 대북송금 800억 원 주체인 쌍방울입니다. 대북송금을 하는 회사가 그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장비 제조를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확증을 떠나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선관위의 절차 규정 위반이 1200건입니다. 중앙 400건, 지방 800건. 경력직 채용 사례 전수 검사 결과 친인척, 세습비리 등에 의한 100% 불법 채용이 판명됐고 자료 은닉 및 감사 방해. 그 외람된 말씀이냐? 감사원 국장이 이런 기관은 처음 본다고 탄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관님이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전자투표비를 수입한 중국의 육해상 1대1로 대상 국가들이 키르기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이라크, 미얀마, 모잠비크, 남아공, 엘살바도르, 피지, 에콰도르, 필리핀, 뭐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중국이 1대1로 대상 국가들로 해서 중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고서 수출을 한 것이죠. 그 결과 키르기스탄은 국민 부정선거 시위로 대통령이 불타고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콩고는 유혈 사태가 났고 우리 선관위에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갖다 수출했냐고. 볼리비아는 유혈 사태 후에 대통령이 사퇴했습니다. 남아공, 벨라루스 각 유혈 사태가 났고 이라크는 수개표와 우리가 저거 한 전자개표기가 12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부정당선 25%가 나왔습니다. 뭐 아까 벨라루스 말씀드렸지만 벨라루스는 대통령 퇴진 운동이 아주 심하게 벌어져가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은 사용 불가 판결까지 났습니다. 이건 신문에 다 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증거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저희 추측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문이 다 공개한 내용들입니다. 부정투표 용지들의 발견, 현물을 갖다 다음에 저희가 증거 과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장기 투표기지, 투표 관리인 도장이 뭉그러져 있는 한 사람만 귀중한 표를 갖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투표지에다 저거 해가지고 유효로 처리한다는 것은 투표지 두 장이 겹쳐서 인쇄된 소위 배춧잎 투표지, 접착체가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빳빳한 투표용지. 이거는 물리학자들도 아마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어서 집어넣어야지만 집어넣는 것이 원래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펴서 넣으니까 우리 거에 펴서 난 종이가 나오니까 이게 왜 펴졌냐 선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원상 복구 용지랍니다. 원상 복구 용지란 것은 발명된 적이 없는 종이고 만약에 이게 발명됐으면 노벨상을 탔을 거라는 그게 과학자의 얘기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믿지 못한다면 민주주의가 올바로 설 수 없음에도 선관위가 공개적 전면 점검을 거부하고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을 끝없이 부풀리면서 국헌문란을 자행하여 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으로서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에 투입한 병력보다 20-30명을 더 투입했습니다. 사실은 이 비상계엄을 유지하려면 국회에다가 1,000명, 5,000명 넣었어야 되겠죠. 270명 집어넣었습니다. 그것도 총탄도 없는 군인 질서 유지하라고. 반대로
선관위에 300명을 보냈습니다. 이건 무소불위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철저히 검수 시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부정선거는 여기까지 마치시고, 나중에 그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조사 결과에서 그 많은 저게 나올 것입니다. 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뭐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지만 그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들 90명이 그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그게 팩트이든 아니든 그런 정도의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어차피 미국에서 그걸 갖다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걸 밝히기 위한 비선겸이 국한문란이고 퇴직해야 될 사유라는 것은 극히 의문이 듭니다. 거대 야당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전무후무한 탄핵 및 특검법 남발에 의한 국정마비 유도. 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로지 대통령 퇴진과 자당 대표의 방탄 및 국정마비를 목적으로 국위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닌 그 의회 독재를 자행해온 것은 뭐 공제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당은 대선 이후 현재까지 무려 200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어왔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22건에 달하는 정부 공직자 탄핵 소추, 국정의 핵심 공직자 3인,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사퇴 종용 2건, 자신의 입맛대로 35차례에 달하는 특검법 및 7건의 셀프 방탄 입법, 25건의 국민 편가르기 입법 남발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의 탄핵 시도는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요. 탄핵이 되고 나면은 탄핵이 기각될 때까지 소추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행정부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8건 이상이 아직 계류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마비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관이 퇴진하고 새 사람을 뽑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안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야당 대표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손준성, 이정섭, 이기동, 이몽석 등을 전부 탄핵하고 대금 송북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안동환을 탄핵했습니다. 조금만 자신들한테 불리한 수사나 판결을 하면 검사들은 물론 독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돼야 될 판사까지도 소위 좌표를 찍어가지고 무차별 협박성 공격을 가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국가 행정을 마비시키고 정당한 수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국헌문란 행위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35회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고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 7건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어서 국정마비를 목적지로 폭주하고 있는 현 실정이 어떻게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를 마음에만 안 들면 그냥 남발해 왔는데
특히 검사 3명에 대한 4명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반법치주의적 행태임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임명되면 탄핵소추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임명되지 이틀 만에 결국 탄핵소추를 강행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께서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이나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모두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하셨습니다. 권한 정지를 위해서 마구 행한 탄핵 소추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검사들,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들,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4명 검사들 소추한 것은 이것은 사법적 탄핵의 본질에서 명백하게 벗어납니다.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국헌 문란이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의 피해를 입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돼서 공직자들이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헌재 정상적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해서 국정마비 사태에 악의적 장기를 켜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직자들 탄핵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지체돼가지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 탄핵에 이르러가지고 빨리 재판관을 갖다가 선임해서 넣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 심판을 지연한다고, 정말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재판관분을 갖다가 2분을 갖다가 넣으시고 한 분마저 안 넣는다고 탄핵 소추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아예 무시하고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행태를 갖다가 계속 유지할까요?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질 거다. 그리고 어차피 초롱성 같은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이런 거 아닌가 저희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유행어처럼 숨만 쉬어도 탄핵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탄핵이 남발되면은 이런 말이, 숨만 쉬어도 탄핵이란 말이, (8월 29일) 선고된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행위의 일시 대상 상대방,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 형식적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치까지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졸속 탄핵 소추인지가 드러나는 가장 적합한 예라 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던 이정섭 차장 검사의 경우는 탄핵 심판 기간 동안 무려 9개월이나 직무가 정지돼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가 늦어졌습니다. 그 결과 기소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양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금만 자기들한테 불리한 상황이 야기되거나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갈 계기가 된다고 판단되면 일단 특검법을 발의하고 보는 공포정치를 자행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섬찟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재판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들여다보셔가지고, 나라가 있어야지 국민이 있는 것이고 국가안보는
반드시 가장 높은 순위의 국익으로 저희는 지켜내야 될 책무를 갖고 있다 알겠습니다. 현 거대한 국가 존립 기반인 국방과 안보까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국가안보의 기본인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추진했고 북한 지도부 옹호와 반미 친중 활동을 자행해왔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여당의 입법 제안을 지속적으로 방해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갈수록 심해지는 글로벌 간첩 행위의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간첩죄를 처벌할 수 있는 우리 형법 98조 규정이 적국인 북한과 관련된 간첩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그다음에 북한에 있지 않은 북한인들 이들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북한인인데 북한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무차별적으로 저희는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발생하여 올해 7월 적발된 그 정보사 비밀요원 명단 유출 사건의 경우만 해도 범죄를 저지른 국무원이 유출 상대방이 중국 보안요원이라고 주장하여 가장 중요한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부산에 정복 중이던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되었는데 가장 비밀이 많은 우리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됐는데 이자는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정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서 미사일 교체 작전 등 2급 비밀 정보를 시민단체에 넘기고 심지어 주한 중국 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직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기밀 사항을 사전에 알려둔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이 역시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당에서가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완강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권 다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안보를 갖다 위협하는 간첩을 아예 잡지 말라는 얘기에 다름 아닙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도 거대 야당은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침묵을 넘어 이에 사실상 동조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마치 전쟁광인 양 비난만 하여 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간첩죄로 처벌하는 첨단 기술 분야의 산업 스파이의 경우 올해만 경찰이 25건, 그중 18건이 중국입니다. 같은 경우 중국은 우리 국민을 간접죄로 처벌합니다. 이 기술들이 유출됐는데 우리는 간접죄로 처벌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거대한 간첩죄 개정을 막으면서 오히려 국회 증인감정법을 일방 통과시켜서 명백히 국익에 반하는 입법 개혁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불러내고 기업의 기밀 자료까지도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국익에 치명적으로 반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 사업 전략들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무차별적으로 유출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우리 안보의 토대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마저도 흔들려고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일 동해 합동훈련을 전쟁 유발 행위이자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수도 없이 쏴대는 미사일은 단 한마디 비난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훈련은 전쟁 유발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2022년) 중국의 해상훈련이 120회 이상 급증했고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훈련도 6차례 있었으며 올해 9월에는 잠수함을 포함한 국군과 러시아 해군 함정들이 동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안보 위협에 맞서는 우리의 한미일 합동훈련을 친일 행각, 전쟁 도발 행위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월 15일 군 장교들에게 전쟁 준비를 지시했고 3차 세계대전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법적으로 북한군을 파병해서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국회의 책무임에도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오히려 이적 입법과 선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지난 12월 4일 1차 탄핵안에서 1차 대통령 탄핵안에서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랍니다. 편만 드는 게 아니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갖다 적대시하면은 그 자리를 지켜서는 안 될 적이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적대시할 대상이 아닙니까? 북한은 저희를 적으로 규정하고 저희하고 연결된 철도도 다 부숴버리고 드론 공격도 감행하고 국가 안보를 갖다가 너무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이 종북 소리를 듣기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의 장교와 부사관이 9,48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군 전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이 열악한 처우와 부족한 지원으로 군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급 장교의 70%에 달하는 ROTC 지원율도 급감해서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당직비 및 수당 인상, 이사비 현실화, ROTC 생활지원금 인상, 활동비 인상 등 예산 증액을 추진했지만 거대 야당의 국방 예산 일반 감액 홍표에 가로막혔습니다. 이 군인들은 저희 군대의 허리입니다. 이 허리가 없으면 저희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감액한다는 것은 국방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및 북한 핵미사일 발사전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정찰 자산 예산을 사정없이 깎아가지고 사업 진행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휘 정찰 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요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예산의 78%를 삭감했습니다. 미사일공유원은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고도 방어망 구축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서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했습니다. 5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냥 깎으려면 다 깎지 5억 원은 왜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밀 유도폭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MUAV 생산도 예산 부족으로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도 드론 방어 예산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증거로 다 제출할 것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접촉 지역 대드론 통합 예산 체계 예산 100억 원 가운데서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 100억 원 중에서 100억 원을 깎지 않고 99억 5,400만 원을 깎습니다. 4,600억만 원 가지고서 접촉 지역에서 드론으로 활동하라는 것이죠. 이 큰 배려에 참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드론 전쟁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참관단을 보내려고 하자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더 나아가 거대 야당은 국방과 국익의 절대적인 방산 수출까지 제동을 걸려하고 있습니다. 방산 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반도체나 그동안 잘 나가던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주춤하면서 오히려 방위산업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려나가야 되겠죠. 근데 거대 야당은 국회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동의받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그걸 위해서 제품 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산 수출의 관건이 신속 대응이 어렵고 기밀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거대 야당의 행태야말로 헌법이 46조 2항에 규정한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규정을 위반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국헌 문란 행위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의 예산안 전형에 대해서 좀 중복된 감도 있지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적 예산 감액에 의한 국익 및 안보 파괴 행태, 헌정사상 최초로 거대 야당 단독으로 감액한 예산이 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쓸데없는 예산을 깎았다면 정말 애국자들이죠. 근데 이제부터 보시다시피 정말 필요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예산들을 갖다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중 내년 국방 예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 3,409억 원이 죄송합니다. 아까 그래서 금액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3, 4천억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다음 신문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감액되는 등 북한의 대남 공세에 대비할 안보 비용을 무차별 삭감했습니다. 원전은 우리 경제의 최대 성장 동력 중 하나임에도 문재인 정권이 마비시킨 생태계를 대통령이 혼신을 다해서 복구한 것입니다. 그건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이 원전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찾는 우리 원전을 갖다가 전 정권에서 마비시키고 중국 태양광들을 갖다 수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가 중국 태양광으로 덮여 있는 실정입니다. 태양광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력과 전기를 갖다가 충당했을까요? 아름다운 산과 들을 태양광으로 막으면서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전기 부족 사태를 갖다 벌어가지고 한전이 엄청난 적자를 갖다가 겪는 그런 국가 이익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거꾸로 말하면 중국이 돈을 벌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시책을 갖다가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대 140불 2270조에 달하는 대왕고래 사업을 갖다가 성공하면 우리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속신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조차 대통령의 치적으로 평가받는 걸 막기 위해서인지 예산안을 사실상 거의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뭐 신문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제가 뭐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계약금만 500 몇십억을 갖다 지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억만 예산으로 인정해가지고 저희가 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자료를 갖다 첨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에 1112억 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전 수출 보증에 250억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원전 첨단 제조기술 부품 장비 개발에 6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업 332억 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필요 예산 여기다 제가 적어놓고 505억 원을 8억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대통령 감사원 국정소행과 검경 수사 마비 획책 대통령 특활비가 82억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어떻게든 쫓아내고 싶은 대통령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 정권에서는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특활비를 96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해 줬습니다. 감사원 특경비, 뭐 눈에 가신 같은 감사원은 일하지 말라는 얘기했죠. 특활비 60억 3,8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자신의 비리 조사했던 분풀이용 삭감임은 뭐 초등학생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저 태양광, 뭐 통계 조작 이런 것들을 갖다 부정 선거 이런 진상 조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갖다 아예 깎아버린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갖다가 587억 원을 갖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 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찰 특활비, 검찰이 일 안 하면은 뭐 경찰이라도 뭐 일하게 하나 보면은 치안 활동비를 갖다가 31억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 경찰의 이 특경비, 특활비, 치안 활동비 예산은 금융사기 사건, 보이스피싱과 같은 성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조폭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마약 속을 조폭과 성범죄자가 활개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밖에 판단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의아한 게 민주당은 집권 당시부터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왔습니다. 2018년 대검의 마약 수사부를 없앴고 2020년에는 대검 마약과를 조직범죄과에 흡수시켜버렸고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했고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 예산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급기야는 2022년 검수 완박을 밀어붙이면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아예 박탈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만 명당 마약범죄 적발 인원을 타는 마약류 범죄 개수가 2012년 18에서 지난해 54까지 올랐습니다. 3배가 오른 것입니다. 다크웹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2030 청년 세대의 마약 범죄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심지어 10대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5년 만에 10배로 급증하는 등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연간 6조 7천억에 달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오히려 검찰의 마약 수사권 박탈을 더해서 마약 범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불과 5년 사이에 5배 늘어난 수준은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2022년 헬로윈 참사 사건마저 마약 수사 때문이다. 마약 때문이 아니라 마약 수사 때문이랍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있으면은 민주당이 신고해달라. 수사권 없는 검찰이 마약에 인지를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마약을 갖다 단속하려고 하면 신고해달라는 발언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갖다 마약 소굴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사기관들 예상 삭감은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위중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FC 사건 등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검찰 활동과 마약 사범 수사 및 사법 리스크가 많은 민주당 수사 등을 막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대통령은 판단했습니다. 기타 국익 타계 예산 감액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나라가 경쟁력 있는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펀드, 그다음에 예산, 팬데믹에 대비하는 백신 개발 지원과 R&D 사업 예산, 많은 예산들을 갖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전부 다 삭감당했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 돌봄 수당도 무차별 삭감당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예비비는 무려 2조 4천억 원, 즉 절반이나 삭감을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1조 원은 재예책 대비 예비비로서 매년 폭염, 폭우, 태평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그 우한 비행기 추락 사건, 뭐 이재명 대표가 급히 추진한 사업이라는 건 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예비비 축소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피해 변상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의 예비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깎으신 건지, 이는 아무리 좋게 봐도 정부의 발목만 잡을 수 있으면은 국민이 먹고 살든 말든 정부를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정부를 무작정 질책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예산 횡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선동으로 인한 허비된 국고가 민주당 주도로 지금까지 총선 앞두고서 후쿠시마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 핵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국민들을 들쑤셨습니다. 그 바람에 방사능 검사를 4만 번이나 했고 무려 1조 5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헛돈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미국 소고기 파동이 생각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까지 뭐 아무 그 이유는 얘기도 없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국회의원 연봉은 2억 6천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들 연봉은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무지막지한 그 파괴 입법 폭주에 대해서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뒤쪽은 많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다시 저거 하더라고요. 비상계엄 적법성까지 제가 오늘 변론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만 하고서 오늘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방해하기 위한 특검법을 비롯해서 수사기관 무고죄법,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검찰 수사를 조작을 방지한답니다. 여당을 수사하면은 그것은 정당한 수사고 야당 국회의원을 감히 건들면은 조작하는 거라고. 표적 수사 금지법, 범죄가 있는데 그걸 표적 수사라고 막는답니다. 법 왜곡죄 도입, 이건 저도 법조인 생활 거의 3, 4년 해봤지만 법 왜곡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고 도대체 이게 이런 비상시적인 법안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 상권분립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국헌불안정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입법 폭주가 또 자행됐습니다. 양곡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건 재장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헌 소지도 높고 정치 편향성이 높은 이거 외에 하여튼 정치 편향성이 높은 25개 법안들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직회부에서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의한 폐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다 덮어쓰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 야당은 언론 노조와 함께 거대 야당이 장악한 그 언론사들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양상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도 있고 미국이랑 그 최고 권위의 IAEA도 문제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는데도 1조 4천억이나 들여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로 그냥 괴담 수준이었던 거로 그냥 판명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후쿠시마보다 50배나 많은 삼중수소를 방류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조 6천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선 사흘 앞두고서 피의자가 옛날 총풍이 기억나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대선 사활 앞두고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도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대장동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가짜 인터뷰 녹취를 만들어가지고 좌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공개했고, 민주당 후보는 대선 하루 전날 이 가짜 뉴스를 담아가지고 475만 명한테 문자 메시지를 뿌렸습니다. 이게 표에 영향을 안 미쳤을 수가 없겠죠. 이를 받아 보도했던 방송사는 결국 사과방송까지 했고,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가짜 뉴스 살포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사과조차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도 피의자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습니다. 야당과 가까운 사람들이 계엄 관계자를 협박해서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김병주 의원 앞에서 극좌 성향 유튜버한테 진술을 하게 하고, 극좌 성향 유튜버라도 국회 회의장으로 불러서 가짜 뉴스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 암살조, 북한군 위장 계엄군, 미군 사살 북폭 유도 등 터무니없는 허구 주장을 늘어놓고는 자기 자체 내적으로도 신빙성이 낮다고 자인하고서는 그 보고서 내용을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또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국방부 공반에 이삿짐 트럭이 들어간 것을 구두용품 실은 무송용품 실은 트럭이라면서 연일 가짜 뉴스를 살포했다가 나중에 그게 일반 트럭이라는 걸 알고 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국론이 계속 분열되는 거, 그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책무로서 막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적인 계엄을 갖다가 실시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국민들이 계엄이라 그러면은 총 쏘고 탱크도 밀려오고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서 겁을 먹었는데, 아마 앞으로 계엄 선포되면 국민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나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뭐 다친 사람 하나 없으니까요. 체포는커녕. 이러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이, 지금 국회는 모든 안건 결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입니다. 그 의견대로 모든 것이 다 폭주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는 다 탄핵 수당하고 있고요. 예산도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독일이 인정하는 국회 해산권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발 국회 정신 차리라고 엎어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종이 호랑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깨우쳐가지고 거대 야당의 이 폭주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 그것이 담긴 것이 이번 계엄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2년 이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이 모든 일들, 이것들이 정말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스며들어가고 국민들 위기의식이
자기 먹고 살기 힘든 생각 때문에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홍콩 꼴이 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상황, 남미 꼴이 나지 않는다는 그거 장담 못한다고 전 감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그 부분을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나라가 무너지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만 안 된다고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법부의 보루이신 서부지원 영장, 저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원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믿었습니다. 관할권도 없는 불법영장, 그거 어제 집행이 됐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저는 다리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밀고 들어오는데 대리석 턱에 다리가 걸렸는데 마구 밀고 들어와가지고 대통령 체포하는 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입니까? 아무 힘도 없는 집권 다 무너진 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서실도 관저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꼭 수갑에 채워가지고 법정에 세워야 되는 것이 그게 정의인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다 하고 사법부와 재판부께서 헌법재판부께서 너는 안 되겠다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왜 그 과정마저도 저렇게 국격을 다 떨어뜨리는 것 죄수복 입히고 그 다음에 충분한 변론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국회에서 이렇게 소추하니까 그 국민 여론이 이렇게 들끓으니까 너희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수많은 법조 경력을 갖고 계시고 정말 감히 훌륭하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 없는 재판관님 뭐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나중에 정말 홍콩과 같은 상황이 중국에 잠식당해가지고 모두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제발 탄원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싸움입니다. 누가 정당한 건지 다시 한번 현직으로 들어가서 정말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본인 한 몸을 갖다 불사르고 있었던 것인지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 형식적인 평화로운 계엄이 국헌을 문란한 것이라는 그런 판단 대신 정말 현명하게 깊게 들여다보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일본을 넘어서 1인당 국민소득이 6위까지 올라온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도록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저 포함 이건 아니다 생각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부디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다른 쪽의 간절한 호소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입증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하고 나서 떠나더라도 미련 없게 떠나게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 10분 내에 변론하십시오. 시계 찍으십시오. 본안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간단한 변호인의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일에서 본 사건이 형식적으로는 국회 소추인과 대통령의 사건이고 또 국회를 장악한 야당과 대통령 사이 대립이며 체제 변혁 세력과 체제 수호 세력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한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거기에 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친중 반미 세력과 친미, 친서방, 친자유 민정 세력 간의 대립이 이것의 분명한 본질임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인이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 안에 대통령의 친미, 친일 외교관계 문제를 삼았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서방 진영에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탱크탱크에 있는 간부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거 부정 문제 그거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다른 변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선거라고 대통령께서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제도권 내에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 쪽에서 이걸 해결을 못하니 그것을 대통령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책무감을 느낀 것이라고 본 변호인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언론기관에서 어떻게 보도할지는 지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때 그 엄청난 사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에서 취재 경쟁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4년여 동안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업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며 매달리고 있는지 어느 메이저 언론, 레거시 언론도 보도하지 않고 시민들만이 SNS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허공을 쫓은 것입니까?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게 침투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작년에 국정원에서 보안점검 때 사전투표에 있어서 투표지 용지에 청인, 그러니까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직인과 투표관리관의 사인이 탈취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지, 지금 본투표에서는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만 사인투표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름 도장을 새겨서 그걸 그냥 인쇄를 해버립니다. 그건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방한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 일인지 굳이 고집을 합니다. 인쇄를 하는 걸로. 전번에 총선 전에도 한동훈 그 당시 여당 비대위원장이 그 문제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죠. 국정원에서 그렇게 하면은 탈취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도 그걸 굳이 고집을 했습니다. 봉인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계신 우리 재판관님께서도 다 법원에 근무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해서 선거관리위원장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실 때에는 아마도 봉인지가 종이로 되어 있어서 한번 떼면은 다 훼손되는 그런 봉인지였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을 뗐다 붙여도 흔적도 안 남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든 제도의 변형이나 실의 업무의 관행이 부정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용이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으면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왜 언론은
보도하지 않고 음모론만 몰고 시민들만이 뛰어야 됩니까? 심지어는 소송에서 얼마나 당사자들이 좌절을 하느냐. 그래, 원고가 무슨 뭐 1장기 투표지가 1200장이 나왔니, 형상 기억 조회가 수천 장이 나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법원 판결의 결론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그래, 이상한 게 있구나. 네가 범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주장 입증해봐.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수사기관의 고소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을 받기 어려우니까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접근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대한민국의 주권이 잠탈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절차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본안 변론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기일에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본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는 내란 행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준비 절차에서 제외하고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법정에서 소추인단께서 하시는 것을 보니 상당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법정에 들어서 변론하기 직전까지 저 정리된 탄핵 소추 사유 정리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방어권의 심각한 침해이고 저희가 그래서 변론 준비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서 정리된 사유를 받아보지 못했으니 그걸 보고 변론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핵 소추서를 기준으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재판부께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이 탄핵 소추 사유가 탄핵 소추 사건이 위협하다는 점을 한 번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130조 93조의 그 관계에 대해서 법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조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임의규정이고 국회의 자유권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준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선례를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국회에 부여된 그 자율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정당이 없었습니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22번을 남발하면서 그것도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 방송에 관계된 방통위원장, 장관들 무차별 탄핵 소추를 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민의 어떤 안보라든지 국민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위한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을 하는 이렇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정당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또다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그것은 국회의 자율권에 부여된 것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선례를 따라서 주어진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정권 탈취를 위한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남발할 것이고 정치는 불안정하게 되며 경제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은 나락으로 가며 그 다음에 행선지는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남미 같은 그런 이상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옛날에 읽은 책이 생각납니다. 히틀러 시대의 그 선전가들이 법률가들을 조롱을 했습니다. 법률가는 정치가 만든 현실을 미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헌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87년 체제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 절대 우위의 헌법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에는 자제를 했습니다. 주어진 권한이지만 자제를 했어요.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회 4년 임기 동안에 한두 번도 잘 안 생겼습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서 22건, 그 대통령 탄핵하고 난 다음에 또 7건 돼서 29건,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이 규정의 해석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법사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 국회의원들의 토론과 조사를 거쳐서 표결을 거쳐서 오고 해야지 그러지 않냐고 지금과 같이 무조건 탄핵 소추하고 소송 기록을 수사사건 기록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 재판에 원용해서 쓰는 것은 국정문란을 초래하는 것이고 헌정을 문란케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이제 그 해석을 바꾸셔서
헌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에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공소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 행사 소추할 수가 없고 수사할 수가 없고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는 것은 법 질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행위가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기해서 더군다나 그 경비단장의 직인을 위조해 가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마무리해 어떻게 당할 수 주십시오. 있겠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 사건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으로 규정이라고 했지만 폭동도 전혀 없었고 파견한 계엄군인 숫자에 비추어서 국회의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키거나 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소추인단께서는 항상 전시 사변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미 그 전쟁은 2014년에 크리미아를 반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그 간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을 이용해서 신문 발언을 제한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